네, 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전공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상황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해석하기에 관련된 과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펑션들을 먼저 소개해 놓고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펑션, 실해석에서 필요한 펑션 하나 초이스하고 그 상황에서 연속에 대한 정의와 극한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어요. 하나는 1변수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변수가 하나인 펑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f가 실수의 서브셋 혹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하나의 펑션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실수 값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보통 실가 함수라고 해요. 실수 값을 갖는 함수니까. 그 다음에 다변수 함수라는 게 있어요.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라는 거는 이 펑션 자체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라면 Rn의 서브셋이 되는 거죠. 근데 대응이 되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가 함수가 나와야 돼요. 실수로 대응되는 이런 상태죠. 여기에 만약에 x, y 정도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거기에 대응되는 게 fxy 정도가 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써보자면 x 플러스 y 같은 것도 실수의 합이니까 실수 값으로 떨어지는 이런 실가 함수가 되는데 얘도 어쨌든 함수가 되는 실가 함수로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다변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벡터 밸류드 펑션 벡터장이라고 하는데 벡터 함수라고 할게요. 이거는 f 자체가 Rn에서 Rm으로 대응되는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 같은 게 이미 매겨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그냥 fx, y 정도로 놓으면 뭐 대응이 되기를 f1 x, y, 뭐 f2 x, y 뭐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f3 x, y 뭐 이런 대응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보면 좌표가 결국 잡혀 있다는 거니까 얘를 하나의 벡터 공간의 원소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고 해요. 벡터 밸류드 펑션. 그러니까 앞에서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실수 값을 갖는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결과 자체가 벡터를 갖는 상황이니까 벡터 밸류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벡터 함수 같은 걸 얘기하죠. 이 벡터 함수 같으면 벡터 미적 분할로 넘어갔을 때 얘기를 많이 해요. 커브 혹은 서피스 같은 거를 얘기하는데 다변수하고 적당히 섞어서 표현하는 상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자체에서 고려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실수 일변수 함수들을 가지고 실수상에서 정의된 그 함수에서 미분, 연속, 뭐 극한, 적분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놓고 이 체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걸 변수로 늘려서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멀티베리어블 펑션을 만들어서 Rn상에서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 논리를 만들고 나서 얘를 벡터 밸류드 펑션으로 가서 이 벡터 장상에서의 계산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보통 그 해석학, 실해석학에서 늘려나가는 과정인 거고 실수상에서 처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대석의 기본 정리 같은 걸 증명하는 상황이 온다면 Rn상에서는 이제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이러한 그 벡터 미적분학의 논리까지를 좀 더 확장시켜서 컴플렉스 넘버 C상에서의 펑션을 만들어서 뭐 해석적이다 안 해석 뭐 전해석적이다 뭐 이런 상황을 끌고 가는 게 이제 복수 해석학에 대한 내용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초이스할 건 이거고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건 이 상에서 극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낼까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한 데피니션은 어떻게 내릴까?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지우고, 상을 한번 좀 더 보죠. 그러면 그림 상황을 고려를 해보죠. 여기는 이제 빈칸이 뚫어져 있다고 치고, 여기가 A라는 값이고, 여기는 Y는 fx 이런 상황인데, 여기 값 자체가 L 정도로 들어갔다고 해보죠. A라는 녀석이 F 타서 극한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fx를 x를 a로 보내는 상황이 됐을 때, 이 fx가 어디로 수렴하냐 이런 상황을 지금 고려하고 싶은 건데, 이 a로 가는 방향이 이 실수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L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한 우칸에 대한 개념인데, 오고 가는 게 사실 그 가무한 상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에디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고려하기를, 이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겠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자면, 입실론 근방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얘를 태워보내면, 그 다음에 얘를 태워보내면, 근방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네, 그 근방 안에 쏙 들어갈 만한, 다시 델타 근방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러면 요거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안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떠한, L을 기준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 초이스 해가지고, 그 녀석에 대한 L 근방을 잡으면, 그 근방 안에 델타 근방을 잡아줄 수 있냐 하면, 델타 근방을 지금 잡아줄 수가 없죠. 이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델타를 이렇게 초이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될 테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입실론 근방을 던졌을 때, 입실론 근방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하는 이런 델타. 그러니까 이거 태워보내면 다 입실론 근방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델타를 초이스 해줄 수 있냐 없냐가 극한에 대한 정의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x를 a로 보냈을 때 이 fx가 l로 수렴한다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를, 양수 델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방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x와 a의 차이가 델타 차이가 되는, 그러니까 x가 델타 근방 안에 들어간다면, 그러면 fx와 l과의 차이가 입실론 차이. 그러니까 이 fx가 l에 대한 입실론 근방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을 때도 극한값은 갖는다고 해요. 왜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x가 a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한 표현을 엄밀하게 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해석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fx가 x로 보내줬을 때 L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적당한 델타 근방을 잡아서 그게 보냈을 때 L의 입실론 근방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델타를 잡아줄 수 있다면 얘가 L로 수렴해 라는 상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를 해보죠. 이렇게 x제곱을 2를 태워보내면 4로 수렴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장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입실론을 들고 와서 델타를 뭐라고 초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에 관한 식으로 초이스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x와 2의 차이가 델타 차이가 나고 0보다는 커지는 상황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x제곱과 4y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만한 델타를 초이스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결정 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수렴하는 거 아니까 아마 델타를 초이스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초이스하면 되냐 이거인데, 얘에 대한 표현을 보니까 x-2와 x 플러스 2에 대한 곱 형태로서 얘를 잡아줄 수가 있죠. 물론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은 엄청 작은 걸 잡아주고 싶은 건 맞지만 실제로 쟤는 큰 것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2가 뭐 얼마다 라고 얘기해 주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얘를 어떻게 이제 초이스해서 가져가야 되냐 이거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엄청 작아지는 델타를 초이스해 줄 거는 입실론이 작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x제곱 정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작다면 여기도 엄청 작은 거지만 실제로 얘도 엄청 큰 상황까지 고려하는 거니까 델타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졌다라도 델타는 적당한 바운드를 줘도 상관없으니까 얘에 대한 수의 바운드를 주기 위해서 델타를 어떻게 초이스 해버릴 거냐면 1보다는 작게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1보다는 작은 그 미니멈 형태를 줄 건데,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지금 얼마를 넘어갈 수 없냐라고 하면 a가 2니까 2 플러스 1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x 값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x가 2 마이너스 델타와 2 플러스 델타 상에 있어야 되는데 1을 넣으면 얘가 3이니까 3을 넘어갈 수 없는 x를 고려하는 건데, 거기다가 2를 더한 거니까 5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게 입실론보다 작아지는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델타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넘겨버리면 5분의 입실론이 될 거고, 얘를 델타 정도로 놓으면 x-2에 대한 게 델타인데 델타 반경인 건데 그게 5분의 입실론의 반경을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써보면 1과 5분의 입실론의 미니멈으로서 이 델타를 초이스하게 되면 다시 한번 지워보죠. 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를 지금 고려를 해보자면 요거는 미니멈 1, 5분의 입실론 이렇게 줄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친구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길 x-2와 x 플러스 2의 곱이 될 텐데 1을 못 넘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얘는 5를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2에 5를 곱한 것보다는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거 델타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델타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5델타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이 델타는 또 뭐보다 작냐면 5분의 입실론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둘 중에 큰 녀석, 작은 녀석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로 델타를 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5 곱하기 5분의 입실론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쓰여있고, 얘가 입실론이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입실론보다 작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이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걸 보장해주는 상황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초이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한에 대한, 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한 정의로 내리고, 이 상황에서 좀 더 의미를 붙이기 위해서 요 L이라고 하는 녀석을 함수값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빼는 거죠. 이제 A가 X1 때니, X가 A일 때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fx로 바꾸면, fa로 바꾸면 요거를 연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는데 그 둘이 같아지는 경우에 그 펑션이 연속이다. x는 a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린 데가 fa로 칠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이게 연속이 된다는 걸로 정의할 수 있다. 똑같은 상황이 가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마다 뭐 연속성을 체크하고 그 상황을 가지고 이면 포인트마다 연속인 상황으로서 연속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도 내리는 상황까지 끌고 가고, 그 연속인 상황에서도 엄밀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정리들의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함수 급수
극한, 연속, 미분 이런 걸 할 때는 정리들에 대한 테크닉을 꽤나 챙겨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해석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애초에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 대한 결과를 쓰는 건데 그 관찰하는 방법을 잘 써놓은 게 이 증명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수 같은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정리에 대한 테크닉은 문제풀이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걸 고려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를 할 때는 꼭 그 증명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 이상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나 증명은 안 보고 뭐만 공부할래 문제만 풀어볼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몸소 체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해석학이란 과목은 일단 증명에 대한 테크닉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내가 문제풀이 상황을 편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문제 증명 상황을 모른 채 계속 문제만 풀다 보면 얘에 대한 테크닉들을 내가 갖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풀이 상황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이상한 풀이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언어만 생기고 실제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과 거리감이 생기죠. 또한 만약에 어떤 그 강사분들, 저도 그렇고 어떤 강사분들 문제를 내놓으면 그 풀이에 대한 거를 엄밀하게 지금 가져가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계속 해결은 안 나고 문제는 못 풀겠고 뭐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은 기본 이론반에 있는 내용 증명을 잘 익혀내셔야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할 거고 네, 저는 이제 증명을 어떤 증명 테크닉들이 중요하냐라는 거는 어차피 사이트에 피드백 하는 거 다 올려놓으니까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분들도 그냥 거기서 제가 증명 테크닉을 가져가야 되는 정리들 써놓은 거는 꼭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